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평장 최경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미국 경제가 저 취임 선언문 보니까 듣던 대로 대단하구만. 연설문 들어보니까 저 진짜로 될라나? 안 될 텐데 좀 모순적인 이야기들도 꽤 많은데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지금 들으셨어요? 연설문이랄지. 뭐 들을 때마다 참 좀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 생각은 드는데 깜짝깜짝.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예. 근데 제가 좀 이제 8년 전에도 우리가 트럼프 정권을 겪었는데 8년 전보다 논리가 훨씬 정교해진 것 같아요. 보호무역에 대해서. 맞아요. 예. 사실 8년 전에는 이제 보호무역 이런 얘기 할 때 그 직전에 브렉시트라고 하는 일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일이 있으면서 이제 세계와의 균열이 생기긴 했지만 2016년 대선 5개월 전에 미국 대선 5개월 전에 그래도 우리가 자유무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좀 관념 같은 게 있어서 저 사람이 특히 이제 트럼프가 그 사업가 출신이니까 이게 협상을 위해서 뭐 저렇게 하는 거야라고 좀 볼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진심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 또한 논리가 많이 가다듬어졌다. 그래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사람은 일기 트럼프 정권에서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했던 USTR 대표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발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호무역 관세를 올리고 이런 거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은 미국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경제에 부작용이 온다. 너희들한테 안 좋을 거야. 안 줄 거야 하는데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말로 하는 거는 우리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고 낮은 물가를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가 보호무역을 해서 우리가 제조업을 만들고 이 제조업이 없어지면서 치러야 될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통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와. 유통자본이 싸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싼 물건 소비해서 누리는 그 국민 경제가 누리는 효익보다 일자리가 망가지면서 사라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소비자로 살면 안 되고 생산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뭐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높아지고 인플레가 생기고 하는 게 이러다 트럼프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감내하고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일자리다. 일자리고 제조업이고 특히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이 됐던 일기 때 그 펜스 부통령이었나요? 펜스 부통령은 좀 월가에도 있었고 했던 어떻게 보면 뭐 좀 잘 사는 사람이었고 지금 들어간 그 제임스 벤스라는 사람도 이 사람 변호사인가 그렇죠? 벤처 투자도 돈도 많은 사람이지만 배경은 이제 미국 중부에 어떻게 보면 이제 힐빌리의 노래, 힐빌리의 노래, 산골 깡촌에. 그럼요, 산골 깡촌이죠. 그 책을 보면 참 짠할 정도로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힐빌리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러스트벨트에서 일자리 잃은 그 백인들을 약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래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굳게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FTA 같은 게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예전에 미국과 FTA를 맺었으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이거 괜찮아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근데 뭐 이미 트럼프 일기 때 2019년에 한미 FTA 재협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FTA를 막 맺고 나서 미국 쪽에서 한국이 가질 수 있었던 기회가 미국의 소형 트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높은데
우리나라가 FTA를 맺었으니까 그 관세를 안 내게 되면 그렇지. 상당히 한국 자동차가 자동차 업계 성장의 기회가 될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그랬죠. 이미 2019년에 그거 관세는 2040년 가서 논의하자라면서 후퇴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FTA나 이걸 통해서 뭔가 그 활로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특히나 이 나프타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90년대 클링턴 행정부 때 예.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으로 이제 바뀌면서 정작 나프타 맺었던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25% 하겠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미국 정부의 어떤 태도가 지금과 똑같을지 이건 모르겠지만 예. 이것 자체는 매우 좀 이 사람들이 진심이구나.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심이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경제지에서 지금 지적하는 거는 진심인 거는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관세를 부과했을 때 소비자가 가격이 비싸지는 현상.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오면 본인이 원하는 거는 저금리 강달러인데 네. 트럼프가 원하는 건 저금리 강달러인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저금리를 유지할 수가 있나? 네. 제 생각에는 네. 뭐 그 트럼프 일기 때도 달러가 사실 뭐 엄청 강하진 않았습니다.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조금 강했고 엔이라든가 유로와 같은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는 조금 약해서 예. 이제 트럼프가 뭐 이제 통화 가치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좀 명확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금리는 지금 뭐 아주 분명하죠. 그렇죠.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전 세계 금리가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금리에 제일 민감한 비즈니스가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뭐 트럼프가 사실 뭐 부동산 디벨로퍼로 돈을 많이 번 거니까 그렇지. 이 사람은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건 싫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 정책이 갖고 있는 모순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미국 시장도 좀 그런 반응인데 조금 올랐어요. 예. 기술주도 오르고 했는데 트럼프가 낮은 금리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시장 친화적이다라는 뭐 그런 논리로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 게 이제 외신의 오늘 주가 상승에 대한 논평인데 예.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어요.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뭔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다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 주식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좀 저는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10년짜리 네. 국채 수익률이 4.6%. 그니까. 미국 S&P 500 지수의 기업 이익과 주가를 비교한 PER이 26배. 그니까요. 그럼 이게 저는 지속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뭐 지금 생각은 진심이라고 보는데 그 진심이 뭘로 처음에 이제 위협을 받을 것이냐가 저는 높은 금리와 주식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았을 때도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정책을 쓸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엔 좀 주식 시장이 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균열이 그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라 주식 시장을 통해서 조금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금리가 채권 금리가 그렇게 거의 5% 가까이 돼 버리면 그 안전한 국채에다가 사람들이 놓고 그냥 그것만 투자해도 되니까. 네. 미국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리스키한 미국 주식 시장으로 들어갈 요인이 별로 없어지고 그러면서 돈이 네. 국채 시장으로 다 빠지면 네. 그러면 미국 주식 시장이 만약에 폭락을 한다면 게다가 플러스 미국의 정부 부채는 좀 굉장히 높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 금리를 저렇게 높게 가져가면 미국으로서도 미국 이제 연방 정부가 부담해야 될 빚에 대한 이자랄지 뭐 크죠.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트럼프한테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요. 그래서 예전에 헤비급 복싱 세계 챔피언 했던 마이클 타이슨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랑 싸울 때 누구나 다 계획을 가지고 나온다. 예. 근데 한 방 맞으면은 예. 정신을 못 차린다라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어쨌든 드는 생각이 이거를 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비효율을 만들 것 같은데 예. 이제 그게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 좀 나타날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이 그러니까 큰 것 미국 같고요. 주시장이 꺾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그게 아니어도 어. 사실 이제 주식이 뭘로 꺾일 거냐는
사실 언제 꺾일 거냐는 저는 아무도 모르고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가진 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주식 사면 계속 오르니까 계속 올랐지. 관성으로 가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미국 주식 시장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는 게 26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게 PER은 주식 투자에 내재가 된 기대 수익률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거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PER이 10배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1년에 100원 버는데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000원이란 얘기예요. 이게 10배. 그렇죠. 그럼 이 수익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100원씩 번다고 생각하면 10년 지나면 그렇죠. 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PER의 역수 10분의 1 하면 복리를 감안하지 않으면 10%씩 10번 쌓이면 100%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PER분의 1이 그 주식시장의 PER에 내재가 되어 있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럼 26분의 1이라는 거는 25분의 1 하면은 4%네요. 그러네. 그럼 26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에 내재가 된 그 기대 수익률이 3점 몇몇 %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험자산인 주식을 사서 내재가 된 기대 수익률이 3.3%대인데 리스크가 적은 거의 없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4.6%라 그러면 그렇지. 이게 언제 꺾일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몰라요. 아. 그럼 금리에 비해서 주식이 버블인 거는 맞는데 뭐 버블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이 지속 가능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아주 명확하구나.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이 상당히 좀 걱정스럽고 근데 저는 이게 꺾여야 뭔가 주식시장에 어떤 교란이 나타나야 트럼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바뀌지 생긴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이 ISDS라고 하는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FTA를 맺은 나라들 간에 맺은 거죠. 국가가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그 부당하게 대우하면 그 기업이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많을 때 ISDS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같은 데서 야, 이거 들어주면 큰일 난다. 미국의 큰 자본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제소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 한미 FTA의 독소 조항이다. 될 수 있다. 그런 주장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정부가 ISDS 들어온 이후에 소송을 지금 10건 당했어요. 한국 정부가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고 이제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매각했을 때 론스타라고 하는 그렇죠. 미국계 사모펀드가 그 주식 그 외환은행 샀다가 되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제휴해서 우리가 아직 삼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뭐 4,500억 원인가 몰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국 정부가 지연시켰다. 그렇죠. 지연 그래가지고 이자까지. 그 지연 이자까지 그다음에 이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뭐 못 팔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상하라 그래서 배상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ISDS는 미국과 같은 나라의 큰 자본들이 다른 나라의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처럼 인식이 됐는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ISDS도 폐지하자 그럽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컨대 그 나프타라고 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만들어졌을 때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지었어요. 인건비가 싸니까 멕시코 가까우니까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자동차 회사에 돈을 많이 버니 그렇게 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생각은 멕시코는 뭐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보호 제도가 미국보다 취약한데 미국 자본이 나가는 이유는 ISDS와 같은 그런 안전판이 있으니까 자본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뭐 멕시코 정부가 뭐 부당하게 하게 되면 소송을 걸어가지고 미국의 자동차 자본이 결국은 그 어떤 불이익을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나가는 거니까 이런 거 없애버리면 미국 자본이 나라 밖으로 못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오히려 투명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없애버리는 게 우리한테 낫다. 그럼요. 나가는 것 자체가 아니고 뭔가 이 땅에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상식처럼 오가는 것과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거고. 그렇죠.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뭔가 계속 가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트럼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관하게. 그들이 진심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쓰면 쓸수록 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은 저는 많이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 불안하다. 이 이야기는 계속 외신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가격이 높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서 미국 국채 기대 수익률보다 낮은 상황이다.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이 만약에 하락하거나 뭐 폭락하거나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하락하든지 폭락하든지 그렇다면 외신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이머징 마켓은 좀 괜찮았다. 그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금 네. 이머징 마켓에 지금 말씀하신 PER 네, 미국은 너무 높고 네, 한국은 이머징 마켓은 아닙니다만 네, 여하튼 싸죠. 네. 예 한국은 너무 싸다. 그러면 이제 그 전세계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높았던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좀 싼 나라들로 돈이 회귀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어떤 제가 기대 섞인 바람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네. 그 기대가 맞고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사람들의 선호가 예. 결국은 특정 그 시대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생각이 있어요. 예. 지금은 한국처럼 뭐 좀 걱정이 많지만 싼 주식보다 미국처럼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 좀 괜찮아 보이는 쪽으로 돈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선호가 이게 계속 싸더라도 싼 쪽으로 가지 않아요. 예. 그럼 이게 언제 바뀌냐? 잘 갔던 종목이 무너져야 바뀝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간다니까 계속 가면서 돈이 그쪽으로 가는 건데 그렇지. 실은 계속 갈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호무역의 진심인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주식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무너져야 선호가 바뀌는데 아. 근데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주 조화로워서 예. 이제 미국 주식 무너지니까 이제 싼 한국 주식이 올라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무너지죠. 1차적으로 같이 무너져요. 근데 예. 미국보단 덜 떨어지죠. 그렇겠지. 예,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기대가 리셋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선호가 그래서 지금은 뭐 한국 주식이 한국 경제가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예. 지금은 크게 보면 이 성장 주식들이 가치주보다 좋아요.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실은 한국은 글로벌하게 보면 성장 마켓이라기보단 밸류에이션이 싼 가치주에 가까운 마켓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선호는 지금 사람들은 그냥 성장주가 좋다라고 보는 게 이게 꺾이고 가치주도 같이 꺾이고 그 다음에는 가치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너무 많은 자산을 묻는 거는 조금 좋은 건가? 사실 투자의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은 미국 없겠지만. 주식시장에 네. 미국 주식시장에 계속 뭐 연평균 지난 2년 동안 뭐 20% 가까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S&P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연평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올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묻어두는데 올해는 꼭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꼭 뭐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너무 이게 책임감 없으면 진짜 몰라서 말씀드리는 예. 건데 이게 언제 꺾일지는 건 모르지만 이제 아. 우리가 그런 것이 꺾였을 때는 상당히 많이 꺾인다. 그리고 이게 본질적으로 그 기업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예. 진짜 훌륭한 기업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말 막 쓰레기 같은 기업이 많았던 그 1990년대 말에 닷컴 버블 때도 미국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큰 1위 기업이었는데 근데 20년이 지나고 지금도 올해 한때는 또 시가총액 1위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20년의 세월을 이겨낸 훌륭한 기업인데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차적으로 한 60% 밀린 다음에 한 10년 동안 재미가 없었어요. 60%나 밀렸어요? 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가 2022년에 최근에 넷플릭스가 다시 사상치고 쳤지만 넷플릭스는 반토막도 나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주식은 상당히 이 비싼 주식들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지금 주가에 많이 투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린 주식 투자를 할 때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좋은 주식을 합당한 가격에 사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많이 투영이 된 주식들은 한번 꺾이고 나면 이제 장기간 이제 고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뭐 미국 주식 사는 거 좋은 일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이 한 5천조 되거든요. 네. 근데 작년 말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만은 재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해외 금융자산 보유 비율이 1.9%밖에 안 돼요. 작년에 미국 주식 꽤 샀다고 해도 아마 5%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5천조 중에 5%면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돼요. 이제 더 많이 늘어야 되고. 네. 그래서 뭐 늘리는 과정에서도 뭐 미국 주식 샀다 손해도 보고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가계가 한국에 편중이 된 자산을 다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뭐 국민연금과 같은 전문가들이 개인 투자가들은 국민연금 같은 전문 투자 집단은 아니지만 예. 이 자산 배분이나 글로벌 투자를 가장 선도적으로 했던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40%가 외국 자산이에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 쪽으로 늘리는 건 좋은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투자라는 게 내가 쌀 때 사서 고점에 정확히 팔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선호나 주가의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어요. 예. 처음에 투자를 하면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미국 주식이 좋으니까 미국으로 돈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미국 주식에 정확하게 상투에 재수 없이 정말 고점에 사지 않으면 내가 산 다음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주식들은 꺾이면은 상당히 많이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론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별로 네. 이제 시간이 안 남았어요. 한 가지만. 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통한다면, 네. 그러니까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르면 그게 통할 수가 없다. 관세도 그렇게 부과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주류의 생각이긴 한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막 그 오일을 막 퍼내고 네. 그리고 이제 오페크한테도 막 부담을 막 주잖아요. 네, 네. 막 프레셔로 압력을 막 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거의 깡패짓 비슷한 짓을 하고 다니면서 네. 가격 낮춰. 네. 그다음에 파월한테도 금리 낮춰. 네. 뭐 이러면서 인위적으로 정말 자유시장의 원리에 반하지만 막 내 기간 동안에는 그냥 그렇게 할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미국의 본인이 이야기하는 골든 에이지, 네. 황금기를 구가할 거야. 가능성이 1도 없습니까? 1%도? 글쎄요. 저는 뭐 극히 낮다고 보는 게 극히 낮다. 일단은 네. 전 세계에 네. 그 원유가 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 옛날보다 낮아졌어요. 낮아졌다. 예, 굉장히 이제 다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예. 그래서 이제 뭐 화석연료를 증산한다 그래서 물가가 낮춰지긴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뭐 연준을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이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게 좀 가능할까요? 그게 미국의 나름의 그렇죠. 좀 질서인데요. 예. 미국의 아마 파월 의장이 공화당원일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니 옐런은 전임 연준 의장이었는데 예. 바이든 행정부에 입각했잖아요. 민주당원이고 그렇죠. 버냉키는 공화당원이에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이 당적은 있고 정치적인 어떤 견해도 있겠지만 어떤 공직에 갔을 때 나름의 어떤 그 지켜야 될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많이 오른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한 기준으로 조심하는 게 좋고 조심해야 예, 되는 시기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기술주가 계속 가는데 그럼 이거 외면하고 그러면 한국 주식 사는 게 맞냐? 그건 저를 모르겠어요. 다만 그렇다고 그거를 막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게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이런 것들 대부분 돈이 그런 데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거는 주식 투자라는 게 저점에서 고점에 잘 파는 것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떨어지더라도 내가 뭐 아예 시장은 모르는 거고 좀 잘 버티고 견디고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요구가 되는 건데 지금은 미국은 계속 가는
고고 장세에 들어서 고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리에 비하면 주식이 너무 비싸고 한없이 가는 자산은 없으니까 예. 뭐 적어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상가하시고 뭐 그 사이클이 없는 자산은 이제 없으니까요. 그렇죠. 조금 이제 위험도 생각하시고 이제 뭐 그런 조언을 이제 뭐 드리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미국 주식 할 때 우리가 이제 달러로 바꿔서 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가령 1,450원에 달러로 바꿔서 샀어요. 근데 네. 이제 달러가 연말에 1,350원이 되면 주가가 아무리 올랐어도 네. 이게 지금 제가 10% 예, 10% 정도 예. 하락이 될 수가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 환율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달러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약해질 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1,200원대 환율 되게 멀어 보이죠. 우리가 1,400원대 환율 보다가 1,200원이 옛날이었던 것 같아. 2022년 9월 달에 예. 레고랜드 사태 있고 그럴 때 1,440원까지 원달러 환율 갔다가 그렇죠. 2023년 2월 초에 1,220원까지 갔습니다. 음, 그냥 한번 방향이 바뀌면 뭐 1, 200원은 쉽게 떨어질 수 그렇죠. 있는데 저는 이제 역시 이제 트럼프 정책인데 저는 감세가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뭐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면서 바이든 때 돈이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보수주의자가 들어와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들의 철학에 맞게. 예. 그 대신에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결국 작은 정부로 가야 그게 밸런스가 맞는데 그렇지. 정치인들이 쓰던 돈을 줄이는 거는 되게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감세를 해줄 때 대체로 달러가 약했고 역사적으로 달러는 공화당 대통령 때 약했어요. 70년대에 첫 번째 달러 약세가 몇 년 나타났는데요. 네. 그때가 이제 닉슨 그리고 포드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었고요. 예.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로 넘어갈 때 달러가 약했어요. 또 2000년대 초반에는 아들 부시 때 달러가 약했어요. 예. 그 세 시기의 공통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났다는 거고 특히나 80년대 레이건 때 2000년대 초에 아들 부시 때는 재정 적자가 느는 상황에서 그 감세까지 해주면 달러가 약해졌기 때문에 저는 올해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생각은 금리에 비해서 주식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도 있지만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가 그렇지. 예. 상당히 약해질 수 있다는 것도 물론 이건 뭐 전망이니까 그렇죠. 틀릴 수도 전망이구나. 있지만 예. 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서학개미가 경계해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